새벽 3시 30분. 대전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비상등이 조용히 깜빡이며 어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미약한 불빛은 마치 작은 심장처럼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고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처럼 보였지요. 경비원은 이상한 예감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고 차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조수석에는 여성의 외투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죠. 금방 돌아올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 시간 그곳에서 깜빡이는 비상등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시간, 그리고 한 도시의 기억을 바꿔놓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아무 소리도 없는 새벽, 어둠 속을 가르는 건 오직 비상등의 미약한 불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누군가가 돌아오지 못한 자리에 홀로 남아 묵묵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문수진, 당시 42살이었습니다. 중소 브랜드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던 그녀의 하루는 지하철 이동과 매장 상담, 고객 관리로 빼곡하게 채워지는 성실한 일상이었죠. 2000년대 중반 백화점과 로드숍이 빠르게 늘어나고 대형 브랜드들이 광고와 모델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진이 속한 회사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소박한 중소 브랜드였지요. 제품의 질로 승부하는 회사였고 그녀 역시 그 성실함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항상 오전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5분의 거리, 편의점 앞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그 반복되는 길 위에서 그녀는 늘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열었지요. 지하철 안에서는 작은 수첩을 꺼내 고객들의 이름과 피부 타입, 선호 제품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수분 크림 재구매 예정, 민감성 고객님 향 없는 제품 선호. 그 빼곡한 메모들은 그녀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지요. 매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열대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테스터 제품을 닫고 샘플을 정돈하고 거울에 묻은 지문을 지우는 그 작은 시작이 그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고객을 맞이하는 첫 공간이니만큼 한치의 어지러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는 진짜 꼼꼼해. 칭찬인지 장난인지 뭐를 말해도 그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수진의 강점은 사람을 기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상담했던 고객의 피부 고민을 잊지 않고 다시 방문한 날 지난번 제품은 어떠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따뜻함이 있었죠.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쉬는 날이면 굳이 다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수진 씨에게 상담받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상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판매 실적의 압박은 매달 찾아왔고 대형 브랜드들의 마케팅 공세 앞에서 중소 브랜드는 힘겨웠죠. 단골 고객이 유명 브랜드로 옮겨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관리직에서, 딸은 고등학교에서 각자의 역할을 지키고 있었지요. 저녁 식탁에서는 딸의 학교 이야기, 남편의 회사 이야기, 그리고 수진의 매장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대화들은 작지만 소중한 평온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영화를 보거나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딸과 옷을 고르고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일주일을 정리하는 시간도 소중했지요. 수진은 크게 웃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틈에서 먼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실적 압박, 줄어드는 고객, 조용히 사라지는 동료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가정에서는 딸의 입시와 등록금, 줄어든 보너스, 빠듯해지는 생활비가 겹쳐오고 있었죠. 수지는 밤마다
가계부를 펼쳐놓고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지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수지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네.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곧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요. 문수진, 42살, 화장품 판매원,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그녀의 삶은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들이 이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들이 어느 새벽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저녁, 수지는 동료들과 오래 미뤄두었던 회식 자리에 참석했죠. 매장 근처의 작은 일식집에서 시작된 모임은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6시 반에 시작된 자리는 업무 이야기로 문을 열었고,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개인의 고민과 생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이 교육비, 집안 문제, 회사의 실적 압박 같은 이야기들이었지요. 수지는 딸의 대학 준비 이야기를 꺼내며 짧게 웃었고, 동료들은 따뜻한 공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 수지는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지만 어디선가 묘하게 피로가 묻어나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회식은 밤 10시쯤 2차로 이어졌습니다.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두 잔 더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지요.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수지는 그날따라 조금 더 잔을 기울였습니다. 나중에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언니가 유난히 술이 잘 들어가시더라고요. 힘든 일 있냐고 물으니 그냥 괜찮다며 웃기만 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자정 무렵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기였고 수지는 폴더폰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한 것은 자정 15분경이었지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언니도요. 그 짧은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는 조용한 시내를 지나 아파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대리기사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손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창밖만 바라보시더라고요. 피곤해 보이셔서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1시경 수지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내렸습니다. 대리기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문을 닫은 뒤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CCTV에는 그녀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중요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려 했을 수도 있고, 잠시 차 안에서 쉬려 했을 수도 있으며, 단순한 습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6분경 주차장 입구 CCTV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포착했습니다. 이후 수진의 모습은 어떤 기기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은 사각지대가 많았고, 특히 그녀가 주차한 B층 구석은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공간이었죠. 새벽 3시 30분, 순찰을 돌던 야간 경비원은 비상등이 켜진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다시 지나갔을 때도 비상등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경비원은 차에 다가갔습니다. 은색 소나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여성용 외투, 뒷좌석에 화장품 샘플 파우치들. 차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차량 번호를 조회하자 804호 문수진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이 804호로 전화를 걸자 남편이 잠결에 전화를 받았지요. 혹시 아내분 들어오셨나요? 차량 비상등이 계속 켜져 있어서요.
남편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금방 들어간다고 남긴 문자를 보고 먼저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경 남편은 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는 여전히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내부는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외투, 샘플 파우치, 주차 영수증 평소와 다름없는 차 안이었죠. 단 하나, 수진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안내만 반복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누구도 수진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 이탈 가능성을 말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평소와 다를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는 새벽 어둠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는 그대로 있었고 비상등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으며 그 어떤 물건도 움직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에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단 30분 만에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새벽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비상등만이 외롭게 깜빡이며 누군가의 부재를 알리고 있었죠. 신고가 접수된 직후 경찰은 즉시 초동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틀 동안 가족들은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끝없이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장난이지요? 어디 있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연결할 수 없다는 짧은 안내음 뿐이었습니다. 딸은 학교도 가지 않은 채 집안 곳곳을 서성였습니다. 엄마 곧 오실 거예요. 혹시 기억을 잃으셨을지도 모르고 어딘가 병원에 계실지도 몰라요. 아이의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짙게 섞여 있는 희망이었지요. 경찰은 가장 먼저 주변 병원들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신원 미상의 여성 환자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 응급실에 이송된 기록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해당 없음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어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실종자 전단이 배포되었습니다. 수진의 얼굴, 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과 장소가 인쇄된 A사 용지 한 장. 그것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흔적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수색은 실종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반경 1km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첫날은 아파트 주변 산책로와 공원 일대를 집중적으로 탐색했습니다. 혹시 술기운에 길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경찰관들이 풀숲을 헤치고 벤치 뒤를 살피고 화장실을 열어보고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수색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하천변과 배수로, 공사 현장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전은 개발이 활발했던 시기라 신축 건물과 폐건물이 뒤섞여 있었고 경찰은 잠긴 공사장 문을 관리자에게 요청해 직접 열고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실, 옥상, 계단참, 창고까지 빠짐없이 살폈지만 여전히 결과는 없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휴가를 내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약 30명이 넘는 자발적 수색대가 꾸려졌습니다. 수진의 친구들, 남편의 회사 동료들, 같은 아파트 주민들, 심지어 수진이 일하던 매장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고객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새벽부터 밤까지 근처를 헤맸습니다. 수진 씨, 문수진, 밤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야산을 올랐고 누군가는 하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풀숲에 엎드려 손으로 땅을 긁어가며 찾는 사람도 있었지요. 가시에 옷이 찢어지고 발목을 삐끗하는 이도 있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모두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경찰은 과학 수사도 병행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분석했지만 마지막 신호는 새벽 1시 30분경 아파트 주변에서 끊겼습니다. 이후 신호는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GPS 기능이 대중화되기 전이라 더 이상 단서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CCTV 분석팀은 아파트 주변의 모든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정문, 후문, 주차장 입구, 편의점, 은행, 주유소까지 영상이 모였지만 2000년대 중반의 CCTV 화질은 흐릿했습니다. 얼굴은 식별하기 어려웠고 번호판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수진이 주차장으로 들어간 이후의 모습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이 차 내부를 정밀 검사했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혈흔도 없었고 외부인의 지문이나 머리카락도 없었습니다. 채취된 모든 흔적은 수진과 가족의 것이었지요. 일주일이 흐르자 수색 인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고 경찰도 다른 사건들로 인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20명 가까이 되었던 팀이 일주일 후에는 5명, 2주일 후에는 2~3명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만큼은 매일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남편은 밤새 차를 몰고 주변 지역을 돌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기억을 잃고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지요. 새벽 2시, 3시까지 공원 벤치와 버스 정류장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뛰었지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절망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학교에 나갔지만 마음은 집에 있었습니다. 수업은 들리지 않았고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웃던 엄마의 모습, 잘 다녀와라고 말하며 등을 쓰다듬던 손길, 그 모든 순간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자발적 실종, 범죄 피해, 사고, 극단적 선택. 하지만 어느 방향에서도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고 서류는 캐비닛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가끔 전화를 걸어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뛰어나가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함뿐이었습니다. 수색은 멈췄지만 기다림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단 30분 만에 사라졌는데 그 한 사람을 찾는 데는 평생을 더해도 부족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실종이 발생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역 신문 한 곳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을 짧게 보도했지요. 대전 둔산동 아파트 주민 실종, 경찰 수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분량은 고작 10여 줄, 수진의 사진조차 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직업, 실종 시간만 간단히 언급된 채 사회면 한 구석에 자리했을 뿐입니다. 이틀 후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사건을 다뤘습니다. 저녁 7시 뉴스에서 약 1분 30초 동안 짧게 전해졌습니다. 앵커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라고 말했죠. 화면에는 아파트 전경과 주차장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남편의 짧은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제발 아내를 찾아주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리는 그의 목소리가 텔레비전 속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몇몇 지역 신문이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증명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문 속 아내의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이제 현실의 비극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이 뉴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던 시기였지요. 댓글들은 대부분 짧은 응원과 위로였습니다. 빨리 찾길 바랍니다. 가족분들 힘내세요. 그마저도 많지 않았습니다. 댓글 수는 30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모임 카페에 남편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수진의 사진과 인적 사항, 마지막 행적, 특이 사항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목격하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회원들은 글을 다른 카페와 블로그로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빠른 확산이었습니다. 하지만 SNS가 없던 시대라 확산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며칠 지나자 글은 다른 게시물들에 밀려 뒤로 밀렸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전단지를 인쇄해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붙이고 지하철역 게시판에도 부착했습니다. A사 용지 속 수진의 사진 아래에는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키, 체중, 착용했던 옷, 마지막 동선. 남편과 친척들은 수백 장의 전단지를 들고 시내를 돌며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아 들여다보며 안타깝네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주었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몇 초간 보고 가방에 넣거나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거리엔 이미 수많은 전단지가 존재했습니다. 잃어버린 강아지, 고양이, 또 다른 실종자들. 전단지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수진의 전단지도 그 많은 종이 조각 중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현수막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문수진 42세 실종, 목격자 제보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바탕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은 차츰 낡아가며 도시의 풍경 한 조각처럼 흘러갔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빠르게 사그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론의 카메라와 기자들은 그곳으로 몰렸습니다. 뉴스는 그 사건을 메인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수진의 실종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서울에서는 유명 연예인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전국의 모든 방송과 포털 사이트가 그 뉴스로 뒤덮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모두 그 이야기뿐이었지요. 수진의 실종 사건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조회수 100건도 되지 않는 오래된 기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방송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단호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지금은 다룰 이슈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일인데도 언론은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실종이란 새로운 내용이 없는 한 어제와 같은 이야기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야기는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찾아오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은 점점 줄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 살아야 하는 삶이 있었고 타인의 불행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은 조심스러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이전처럼 대하려 했고 농담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지요. 남편은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자리를 무겁게 만드는 건 아닐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학교 생활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세심하게 챙겼지만 시험과 행사들이 이어지며 그 배려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무심코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라고 말했다가 얼굴이 빨개지며 사과했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제 속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새 차가 들어왔고 정문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들이 붙었습니다. 수진의 전단지는 다른 전단지 아래로 점차 밀려났습니다. 현수막은 오래되어 철거되었고 가족들은 항의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귀중한 삶이 누군가의 전부였던 존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지워져 가는 것이죠. 남겨진 가족들만이 그 공백을 끌어안고 조용히 묵묵히 끝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3년 가을 대전지방경찰청에는 미제 전담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전국의 오래된 실종 강력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된 해였지요.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 기술 덕분에 과거에 분석할 수 없었던 증거들이 다시금 의미를 갖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DNA 분석은 더 정밀해졌고 지문 인식 시스템은 훨씬 정교해졌으며 디지털 포렌식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 있었죠. 미제 전담팀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의 실종 사건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총 37건의 사건이 목록에 올라왔고 문수진 씨의 실종은 그중 14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형사 박민수는 두꺼운 서류철을 넘기며 8년 전 기록들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실종 경위, 목격자 진술, 수색 기록, 감식 결과. 당시 경찰들이 남긴 메모는 꼼꼼했지만 결론은 비어 있었지요. 증거 보관실에서 사건 번호가 적힌 박스가 꺼내졌습니다. 투명한 봉투 안에는 수진 씨 차량에서 수거한 물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투, 샘플 파우치,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작고 낯선 물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퍼백에 담긴 청테이프 조각이었지요. 길이 약 3cm. 2005년 당시 차량 트렁크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 조각 표면에는 흐릿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그것이 지문인지조차 판별할 수 없었기에 감식 보고서에는 단 한 줄, 분석 불가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 작은 테이프 조각을 최신 장비로 다시 분석해달라고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부분 지문 검출 가능. AFIS 대조 중입니다. AFIS 자동 지문 인식 시스템은 2010년대에 들어서며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베이스가 확장되고 일치율도 크게 높아진 상태였지요. 그리고 이틀 후 국과수에서 걸려온 전화. 일치자가 나왔습니다. 박 형사의 심장은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실마리였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주인은 이경호, 당시 나이 37세. 2009년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며 지문이 등록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지문이 시스템에 없었다면 이 단서 역시 의미 없는 조각으로 남았겠지요. 박 형사는 즉시 그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현재 대전 서구 거주, 건설 일용직 노동자. 전과 기록은 2009년 주거 침입 절도, 2011년 폭행, 2012년 사기 미수. 규모는 작지만 반복되는 범죄 행위가 여럿 있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전과가 없어 지문이 등록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가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2005년 당시 통신 기록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주요 사건과 관련된 특정 기록은 법적 의무에 따라 일부 백업되어 있었지요. 일주일 뒤 도착한 통신 자료. 엑셀 파일에는 날짜, 시간, 통화 상대, 기지국 위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사건 당일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여러 줄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11시 45분. 이경호의 휴대폰은 둔산동 근처 기지국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의 아파트에서 단 500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자정 15분. 여전히 같은 기지국. 자정 40분. 여전히 이동 없음. 그리고 새벽 1시 20분. 기지국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약 2km 떨어진 유성구 방향으로 이동한 기록이었습니다. 시간대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수진 씨가 대리기사와 함께 아파트에 도착한 시각이 새벽 1시, 주차장으로 내려간 시각이 1시 6분.
그리고 이경호의 휴대폰이 현장을 벗어난 시각이 1시 20분이었지요. 우연이라 보기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일 통화 기록 역시 의문을 더했습니다. 자정부터 1시 사이 이경호는 4번이나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1분 내외의 짧은 통화였습니다. 무언가 다급한 상황을 예상하게 하는 기록이었지요. 통화 상대는 그의 당시 동료였습니다. 박 형사는 2005년 당시 주변 CCTV를 다시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엔 CCTV를 장기 보관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영상은 아파트 주차장의 흐릿한 흑백 화면뿐이었고 그 안에는 수진 씨 혼자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경호의 2005년 주소도 확인했습니다. 둔산동에서 약 3km 떨어진 원룸이었습니다. 도보로는 어렵지만 차량으로는 금방 닿을 거리였지요. 그는 당시 불규칙한 일용직을 전전하며 경제적 압박 속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그의 2009년 절도 사건 기록도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비어있는 집을 노려 침입했고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습니다. 진술에서는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죠. 계획적이라기보다 기회가 생기면 저지르는 충동적이고 무질서한 범죄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조사해야 합니다. 증거는 아직 정황뿐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테이프 위의 지문, 사건 당일 현장 인근에서의 체류, 여러 차례의 다급한 통화 기록,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었지요. 가족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전하는 건 또 한 번의 상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고통을 그들은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박 형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경호를 직접 만나 임의동행을 요청해 조사하겠다고. 그날 밤 그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청테이프 조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어야 할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지요. 시간은 많은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고 기록을 사라지게 만들고 진실의 방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테이프 조각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속 숫자 몇 줄이 8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다시 떠오르고 있었지요.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박 형사는 파일을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8년 전 멈춰버린 그날 밤의 시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2013년 11월 7일 오전이었습니다. 박 형사와 동료 형사 한 명은 대전 서구의 한 재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냄새가 섞인 공사장 한가운데서 이경호는 자갈을 나르고 있었지요. 45살,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다가가자 그는 짧게 멈칫했습니다. 표정은 굳었고 손놀림이 느려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상황을 알아차린 듯한 반응이었지요. 이경호 씨 맞으십니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 형사의 목소리는 공손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경호는 잠시 형사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참고인 조사인이 잠시 경찰서로 이동하시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그는 묵묵히 따라 나섰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힌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 구석에 놓인 녹음기. 조사실 특유의 공기가 차갑게 감돌고 있었지요. 박 형사는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이경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05년에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둔산동 원룸요. 그때도 일용직 하셨습니까? 네. 이것저것 했죠. 말투는 짧았고 감정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2005년 10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어디 계셨습니까? 이경호는 시선을 내리깔고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8년 전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상한 답이었지요. 박 형사는 통신 기록을 그의 앞에 밀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날짜, 시간, 기지국 위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 휴대폰은 그날 그 시각 둔산동 일대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기록들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경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그때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갔던 것 같은데요. 자정에 친구를 만나셨다는 말씀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잘 기억 안 나요. 대답은 흐릿했고 말끝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박 형사는 이어서 통화 내역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같은 번호로 4번 전화를 걸었죠. 당시 일하던 동료 번호입니다. 왜 여러 번 전화하셨습니까? 글쎄요. 급한 일 있었나 보죠. 기억이 안 나요. 거짓이 묻어났지만 그는 계속 기억 없음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본질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청테이프, 조각의 사진. 이 테이프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경호의 시선이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요? 2005년 10월 22일 새벽 둔산동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그날 이 여성의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이지요. 박 형사는 수진 씨의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분 기억나십니까? 이경호는 짧게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 지문이 그녀의 차량에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실수로 묻었을 수도 있죠. 실수로 트렁크에 지문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렁크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목소리가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압박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시면 나중에 더 불리해집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진짜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대답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지요. 박 형사는 다시 통신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사라진 시각과 동일한 시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문이 차량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조사실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경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게 더 낫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박 형사는 말을 멈추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땐 돈이 정말 필요했어요. 1달 넘게 제대로 일도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의 눈은 과거를 더듬는 듯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술 마시고 걸어가다가 그 주차장을 지났어요.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어요. 사람이 금방 돌아올 것처럼 보였는데 트렁크가 열려 있었어요. 박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앞쪽으로 움직이길래 잠깐만 가방만 가져가려고 했어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섰어요.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소리 지르려고 해서. 박 형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막았어요. 그냥 조용히만 하라고. 근데 여자가 발버둥 치고 제 팔을 물었어요. 그래서 더 세게 잡았어요. 말은 점점 흐려지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쓰러졌어요. 조사실 공기가 찢어질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은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일이 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에 실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성구 쪽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산길이 있어요. 진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경호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 씨의 가방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는 겁이 나버렸고 현금은 생활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청테이프는 차량 트렁크에 공구함에서 꺼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경호의 원룸에서는 오래된 화장 파우치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8년 전 수진 씨가 고객들에게 나눠주던 회사 샘플 파우치였지요. 브랜드 로고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가족이 확인한 결과 수진 씨의 소지품이 맞았습니다. 그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그의 진술은 조금씩 바뀌었고 처음에는 우발적이라고 말했지만 통신 기록은 그가 그날 밤 오랫동안 그 일대를 배회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주차장, 깜빡이던 비상등 아래에서 단 30분 만에 벌어진 일들. 한 사람의 일생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짓과 공포 속으로 숨어들었지요. 조용한 고백 한 줄 한 줄이 쌓이며 그날 밤의 진실이 마침내 어둠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경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고 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들, 지원을 위해 찾아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8년 동안 고통 속에서 기다려온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2005년에는 조용히 묻혀버린 사건이었지만 2014년의 사회는 달랐습니다. SNS가 일상화되면서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이전보다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경호를 살인, 사체유기, 강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검사는 첫 공판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8년 동안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해자 가족은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시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청테이프 조각에서 나온 지문, 통신 기록, 이경호의 진술, 그리고 그의 집에서 압수된 수진 씨의 샘플 파우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절도를 시도했을 뿐이며 살해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반사적으로 제지한 것뿐입니다. 이는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이경호 역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걸 막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그의 주장을 흔들었습니다. 통신 기록을 다시 제시하며 말했죠. 피고인은 자정 이후 1시간 넘게 주차장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행 후 행동도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실어 인적이 드문 산으로 이동했고 이는 명백한 은폐의 시도였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는 국과수 감정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명확하게 단언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목 부위에 상당한 시간이 가해져야 가능한 형태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막기 위한 수준을 넘습니다. 변호인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정하느냐고 묻자 감정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네 번째 공판에서는 가족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준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방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말끝은 눈물에 잠겨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6살이 된 딸도 증언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아침 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학교 잘 다녀오라고 하셨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8년 동안 엄마를 기다렸어요. 졸업식 때도 취직했을 때도 엄마가 옆에 계시기만을 바랐습니다. 피고인은 우리 가족의 8년을 빼앗아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강하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8년 동안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8년 내내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달간의 공판이 끝나고 2014년 5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경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보다는 낮았지만 중형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다가 증거에 밀려 진술을 번복했으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존을 위해 저항했으나 피고인의 폭력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판결 후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가 나왔지만 피해자 가족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20회면 그 사람은 60 중반에 나오는군요. 하지만 제 아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지요. 완전한 정의는 없었습니다. 그저 법이 허락하는 범위의 정의만 존재했지요. 이경호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고 2014년 11월 그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시민단체들은 안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보안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CCTV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졌습니다. 대전시는 즉각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는 CCTV 전면 재배치를 실시했습니다. 주차장 카메라는 15대에서 30대로 늘었고 흑백 저화질 카메라들은 야간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되었죠. 대전의 다른 아파트들도 자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 확인, 경비원 순찰 강화, 비상벨 설치 등 보안 체계가 대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청 역시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성인 실종은 24시간 연락 두절 후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제는 즉시 대응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실종 초기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제 사건 재검토를 정례화했고 국과수는 증거물 보관 기간을 사실상 영구로 늘렸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며 오래된 증거가 어느 순간 다시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실종자 정보가 SNS에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공유했고 작은 목격 정보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관심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에게 남은 변화는 제도도 판결도 아니었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만 다른 가족은 우리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 아내의 사진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섭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이름을 그는 여전히 조용히 부르고 있습니다. 2015년 봄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수진 씨의 가족은 아파트 단지 한편의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추모비라기보다 벤치 하나와 작은 화단이 놓인 조용한 자리였지요.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책로에 마련한 공간이었고 벤치 등받이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수진을 기억하며 2005년 10월 22일 단순한 문구였지만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화단을 돌보며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었지요. 봄엔 펜지, 여름엔 맨드라미, 가을엔 국화, 겨울엔 동백을 심었습니다. 수진 씨가 좋아하던 꽃들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하고 잡초를 뽑는 동안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지요. 딸이 승진했어요.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2016년 가을, 딸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그녀는 엄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 웃는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지요. 엄마,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함께 있어 주세요. 식장 맨 앞줄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는 수진 씨의 사진과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지요.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직접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를 기억하며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객들은 숙연해졌고 딸은 빈 자리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8년 딸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였고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할머니의 수자를 그대로 이어받았지요. 딸은 아기를 처음 안으며 떠올렸습니다. 엄마도 나를 이렇게 안았겠지요. 이렇게 사랑했겠지요. 그제야 엄마의 사랑이 다른 결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손녀를 품에 안고 또다시 추모 벤치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손녀예요. 너를 닮았어요. 이 아이를 통해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지나가며 화단의 꽃들이 흔들렸고 남편은 그것이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2020년 사건 발생 15년째 되던 해,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뤘습니다. 미제 사건 재조사 특집이었고 제목은 8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남은 것들이었지요. 남편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시간은 그냥 시간일 뿐입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은 하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시간보다 엄마 없이 살아온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하지만 부재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네요. 아이를 키우며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사회적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강화된 CCTV 설치 기준, 바뀐 실종자 대응 매뉴얼, 증거물 연구 보관 체계 등 이 사건이 남긴 변화들이 하나씩 소개되었지요. 담당 형사였던 박민수는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도 섣불리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불가능한 분석이 내일은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점검해야겠어요. SNS엔 공감의 글들이 이어졌고 프로그램 다시 보기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2023년 수진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먼저 갈게. 거기서 기다릴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지요. 장례식에는 수진 씨의 영정도 함께 놓였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떠나보내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장례를 치르며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딸을 기다렸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림을 놓지 않았다고요. 그 말이 이제 더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가족은 잊을 수 없지요. 그리고 현재 2024년 사건 발생 19년째입니다. 추모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벤치는 조금 낡았지만 화단은 여전히 꽃으로 가득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오래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고 그날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지요. 그러나 벤치와 화단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았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며 누군가의 엄마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녀 수아는 이제 6살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종종 말합니다. 네, 할머니는 화장품을 파는 일을 하셨단다. 친절했고 늘 웃음이 많았지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수아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계세요. 남편은 아이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할머니는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이름은 다시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잠시라도 그녀의 이름을 떠올린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정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떠난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빛이 될지 모릅니다. 문수진, 그 이름을 부디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오늘도 현재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무게는 조금은 가벼워질지 모르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와 주세요.